여러분, 고속도로 지나가면서 통행료 내신 경험들 있으시죠? 그렇다면 그 통행료가 어디에 쓰이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뭐 도로 유지 보수에 쓰이고 남으면 국가가 가져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나요? 사실 그 돈의 일부는 투자자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그 투자자들은 정부 뒤에 숨은 흑막의 자본가들일까요? 도로, 교량, 항구, 도시가스 등등 우리가 매일 쓰는 이 인프라들 사실 여러분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인프라 펀드는 한국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고 상당한 배당까지 줍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최근에는 첨단 산업인 AI 데이터 센터까지 이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인프라 위에서 살아갑니다. 출근길 고속도로부터 도시의 난방을 책임지는 가스망, 그리고 이제는 24시간 멈추지 않는 AI 데이터 센터까지. 겉보기엔 그냥 거대한 시설 같지만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모든 것은 돈이 흐르는 관문입니다. 사람과 화물이 지나가고 전기와 데이터가 이동할 때마다 꼬박꼬박 사용료가 떨어지는 마법. 오늘은 국가의 혈관 같은 이 거대한 네트워크를 내 소유로 만들고 평생 배당을 받는 방법, 인프라 펀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인프라 펀드는 직접 인프라를 깔거나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인프라를 깔고 운영하는 별도의 사업법인의 지분 형태로 투자하거나 대출 형태로 돈을 빌려줍니다. 그럼 그 사업법인이 돈을 벌어서 인프라 펀드의 지분 투자에 대한 배당금이나 대출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지분에 투자하기도 하고 대출로 돈을 빌려주기도 하니 주식 갖기도 하고 채권 갖기도 합니다. 정확히는 장기 계약과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현금 흐름을 나눠 갖는 독특한 하이브리드 상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사업법인은 어떻게 돈을 벌까요? 누군가가 길을 지나가고 항만을 사용하고 가스를 쓰고 데이터를 처리하면 돈이 생깁니다. 고속도로라면 통행료, 항만이라면 터미널 운영 수익, 도시가스라면 가스 판매 수익, 데이터 센터라면 장기 임대 계약 등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 과거에는 MRG라고 해서 실제 인프라 수입이 예상보다 적을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구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인프라는 국가 운영에 반드시 필요할 정도로 중요한 것인데 왜 민간이 투자하게 해주는 걸까요? 원래 인프라는 국가가 세금으로 지어왔습니다. 문제는 정부 예산만으로는 제때에 필요한 모든 인프라를 깔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1994년부터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기 시작했고 지금의 민간투자법 체계로 발전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90년대 이후 민영화와 민간협력이 확대되면서 인프라가 본격적으로 투자 대상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상장 인프라 펀드 시장에는 아주 흥미로운 두 선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섹터의 대장 맥쿼리 인프라입니다. 2006년에 상장해서 역사가 꽤 깊죠. 이 펀드 포트폴리오를 보면 화려합니다. 2025년 말 기준으로 유료도로 13개, 항만, 도시가스에 이어서 무려 AI 데이터 센터까지 품고 있습니다. 이제 단순한 도로 펀드가 아니라 첨단 자산까지 싹 다 아우르는 종합 인프라 플랫폼입니다. 다음으로는 2024년 11월에 상장한 KB바레인프라도 있습니다. 이 펀드는 맥쿼리 인프라와 달리 현재 신대구 부산 고속도로 하나의 총 투자금의 63%가 집중 투자된 상태입니다. 다만 향후에는 맥쿼리 인프라처럼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넓혀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에도 일부 LNG 터미널에 투자되어 있으며 향후 데이터 센터에도 투자 예정입니다. 이 인프라 펀드는 사실 소액 개미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부자들이 좋아합니다. 인프라 펀드에 어떤 장점이 있길래 부자들이 좋아할까요? 4가지 킬링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 고배당입니다. 인프라 펀드는 배당 성향이 아주 강합니다. 현행법상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세금 혜택을 주기 때문이죠. 그 옛날 대항해 시대 주식회사처럼 기업의 이익과 주주가 받는 배당이 거의 일치하는 직관적인 투자처입니다. 돈 벌어서 쌓기만 하고 배당해주지 않는 악덕 기업들과는 전혀 다르죠. 둘째, 안정성입니다. 경기가 나쁘다고 고속도로 안 타고 도시가스 안 떼나요? 인프라 자산은 본질적으로 필수제라서 장기적이고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이 나옵니다. 또 애초에 인프라를 설치할 때 진입장벽이 높다 보니 어느 정도 수익성이 방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셋째, 세제 혜택입니다. 이게 핵심인데요.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라
2028년 말까지 전용 계좌로 투자하면 투자액 1억 원까지는 배당 소득 분리 과세 혜택을 줍니다. 세금 떼이는 게 제일 무서운 자산가들에게는 그야말로 꿀단지죠. 참고로 2028년까지라는 것도 과거에도 이미 수차례 연장된 적이 있어서 그때 가서 추가 연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넷째, 인플레이션 방어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통행료와 사용료도 같이 오르거나 장기 계약으로 가격이 전가되는 구조를 갖춘 경우가 많습니다. 현금이 물가 상승에 녹아내리는 걸 방어해주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합니다. 물론 무적의 투자처는 없습니다. 투자하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아킬레스건 4가지도 짚고 넘어가죠. 첫째, 고금리의 쥐약입니다. 인프라 펀드는 배당이 잘 나오는 대체 채권 취급을 받습니다. 만약 은행 예금 이자가 5%까지 치솟는다면 굳이 위험 안고 인프라 펀드 살 이유가 없겠죠. 금리가 오르면 주가가 짓눌리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둘째, 정책 규제입니다. 정부랑 계약 맺고 하는 사업이다 보니 선거철에는 통행료 내리겠다 같은 주장이 나오기도 합니다. 관련 법 개정이나 통행료 정책 변화가 나오면 수익성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셋째, 보유 자산 리스크입니다. KB 발해 인프라처럼 특정 자산에 포트폴리오가 집중되어 있다면 그 자산에 문제가 생겼을 때 타격이 크고, 맥쿼리 인프라처럼 덩치가 크면 수많은 자산의 만기와 계약을 복잡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넷째, 개미들이 제일 싫어하는 유상증자 리스크입니다. 새로운 자산을 사려면 돈이 필요한데 그동안은 대출받을 수 있는 대출 비율 한도가 낮아서 주식을 더 찍어내는 유상증자를 자주 했습니다. 그러니 기존 주주들 지분 가치가 오를 수가 없었죠. 그런데 여기서 희소식, 최근 법이 바뀌었습니다. 인프라 펀드가 돈을 빌릴 수 있는 한도가 자본금의 30%에서 무려 100%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쉽게 말해 자본금 100억이 있으면 과거에는 30억까지만 빌릴 수 있었는데 이제는 100억까지 빌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제 주식 안 찍어내고도 유연하게 빚을 내서 덩치를 키울 수 있게 된 겁니다. 주주들 지분 가치가 오를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죠.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미래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과거 인프라가 도로와 항만을 깔던 시대였다면 이제 우리는 네트워크 인프라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펀드들이 AI 데이터 센터에 투자했거나 투자 예정이라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앞으로의 인프라 펀드는 단순히 차가 굴러가는 아스팔트가 아니라 에너지망, 물류 허브, 디지털 인프라, 저장시설, 도시 서비스 네트워크를 쇼핑 바구니에 담게 될 것입니다. AI 시대, 데이터 센터는 현대 경제가 절대 멈춰서는 안 되는 심장입니다. 인프라의 정의가 이렇게 첨단으로 넓어지고 있는데 인프라 펀드를 아직도 고리타분한 9세대 상품으로만 보신다면 투자에 큰 물결을 놓치시는 겁니다. 인프라 펀드는 이제 AI 시대 필수 네트워크를 담는 최첨단 실물 배당 자산으로 재해석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인프라 펀드를 그냥 배당 많이 주는 주식쯤으로 생각하셨다면 절반만 아신 겁니다. 이 상품의 진짜 본질은 대한민국 경제가 매일매일 숨쉬고 돌아가는 그 필수 길목에 서서 합법적으로 통행료를 걷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콘크리트에만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콘크리트, 그 가스관, 그 데이터 네트워크를 통해 평생 반복해서 쏟아져 나오는 현금의 흐름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목은 이제 톨게이트를 넘어서 AI 데이터 센터와 거대한 에너지 네트워크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움직일 거대한 인프라. 여러분은 그 위에서 통행료를 내는 소비자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통행료를 받는 주인이 되시겠습니까? 이상 제임스였습니다.